옛날 옛적 감정의 숲이라는 신비한 장소가 세상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다채로운 감정의 구름이 넘실대는 곳으로 숲을 거니는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을 더욱 깊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법칙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고 감정에 따라 형태와 색채가 바뀌는 감정의 실타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 아가몬이 감정의 숲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가몬은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자로 감정을 연구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메 감정 이론에 반대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는지를 목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숲에 발을 들이자마자 아가몬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 가득한 회색 실타래가 그의 손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논문 마감일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숲을 더 깊이 걸을수록 그는 기이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숲속 생명체들의 조화 속에서 그의 실타래는 생기 넘치는 녹색으로 변하며 평안을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가몬은 인생의 각 순간들이 감정의 렌즈를 통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떠났던 여행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어 실타래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변하고 친구와의 오해로 인한 양심의 책을 느끼며 실타래가 깊은 파란색으로 물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숲에서의 마지막 날, 아가몬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감정의 마스터라 불리는 자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몬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성은 항상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감정의 마스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성은 강력한 지도자일 수 있으나 감정은 목적지를 결정짓는 나침반이란다. 이성이 아무리 많은 길을 제시해도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것은 감정이지, 여정을 설계하는 건 이성이지만 여정을 따르는 원동력은 감정이란다. 아가몬은 그제서야 흉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이 감정을 통해 해석되어 온 것을 깨달았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숲을 떠나며 아가몬은 자신의 논문 주제를 완전히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 이 감정은 이성의 노이라는 데이비드 휴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감정이 얼마나 삶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기인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몬은 감정과 이성의 조화로운 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감정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타래는 떠날 때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길고도 짧았던 여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깊은 지혜와 뛰어난 이성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의 질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평화롭던 마을은 어느새 논쟁과 갈등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나요? 토마스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소. 이 이야기는 자연법에 관한 것인데 이로부터 우리는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토마스는 자연법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법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오. 이 원칙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성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을의 우물을 생각해보세요.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죠. 우물의 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오염시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자연법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하자 토마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자연법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을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이 순환을 깨닫게 하지요. 그 나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며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항상 절대적이기만 한 건가요? 때로는 예외도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오. 자연법은
유연성을 가져야 하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각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근본은 변치 않는 것이니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언제나 자연의 질서와 인간, 본성에서 출발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설명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연법의 지혜를 새기고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자연법에 비추어 올바른 행동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진정한 자연법은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며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오. 이렇게 토마스의 지혜 덕분에 마을은 다시 과거의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법의 이치를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 이성을 통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철학에 심취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철학적 이야기에 종종 지루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문명과 사회 질서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부도 없고 법도 없으며 이웃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의 친구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토마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는 셈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를 자연 상태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곧장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로운 상태가 정말 좋기만 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의 아침빵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죠. 법이 없으니 도둑을 잡을 수도 그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자 친구들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토마스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요. 결국 만인의 대한 투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 중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는 거야? 정말 영화 같잖아.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영화 같죠? 하지만 현실이라면 그리 로맨틱하지는 않을 겁니다. 삶은 혼자 싸우고 가난하며 불쾌하고 야만적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짧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연권, 즉 절대적인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질문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는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하고 계약함으로써 강력한 정부를 세우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자 토마스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일부를 포기하고 약속을 만들었기에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든 것이죠.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은 토마스 이야기를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철학 이야기가 그의 입을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는 자신의 편안한 침대에 누워 고요한 평화를 누리면서도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철학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 상태라 불리는 특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떤 현대 문명의 편리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유할 만한 물건이 없었고 모든 자원이 자연 속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꽤 조화롭고 평화로웠던 그들의 생활은 장작 그 루소가 논하던 자연 상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루소르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삶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자연은 충분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고 상대의 필요를 돌볼 줄 아는 배려 깊은 공동체였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유로움과
평등을 경험하던 이들에게는 부패나 불평등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세상에서 한 낯선 이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탐욕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에 감탄하다가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죠. 만약 내가 이들에게 사유재산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탐욕스러움은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손에 정의할 수 없는 작은 돌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죠. 만약 내가 너에게 이 돌을 준다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며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탐욕스러움으로부터 그 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을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곳곳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돌을 얻고자 갈망했습니다. 루소르의 정신이 깃든 이 마을은 점차 자연, 상태의 순수함과 평화로움에서 멀어져 갔고 불평등과 이기심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루소르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자연 속에서 평등하고 선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문명의 결과로 인해 사유재산은 우리 사이에 불평등을 만들었고 우리의 본성을 부패시켰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루소르의 말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돌을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 어떤 욕망이나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움은 이 마을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불행을 일으켰음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으며 다른 마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연과의 조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갔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어 부소가 보았던 진정한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답니다.